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M 종로 프리미어 센터에서 대표 토익 강좌인 파워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박혜원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 그리고 어떻게 시험에 대해서 앞으로 7월과 8월에 시험 보실 분들 대비하실 방식과,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6월 토익 시험 문제 유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난이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난이도는 아무래도 LC 부분이 RC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RC 부분도 역시 약간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LC부터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네 파트가 출제가 되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렵게 느꼈던 파트는 파트 2였던 것 같아요. 일단 파트 2가 매회 시험을 볼 때 항상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파트가 다 있잖아요. 그럴 때 파트 2가 가장 난이도의 그 변별력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2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해주셔야 일단 LC 시험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간단하게 각 파트별로 많이 나왔던 유형이라든지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파트 1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혼자 나오는 사진인지 아니면 사물 위주의 사진인지 아니면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왔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가 항상 정해져 있죠. 그런데 매번 시험에서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일반적인 BING, 진행형, BPP, 수동태, 가장 중요한 빙 PP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3개 정도로 시제는 압축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현재 완료 시제 같은 상황의 완료를 알려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렵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 빙 PP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BPP는 일반적인 수동태죠. 그런데 그 사이에 빙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사물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이 지속 중인 것을 알려줄 때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진에 남자가 한 명이 있고 남자가 박스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박스 입장에선 남자에 의해서 들려 올려진 거죠. 그걸 갖다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box is moved by man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box is 뭐 lifted by a man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박스를 들고. 그럼 그 박스 입장에서는 발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남자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지겠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게 된다면 이 시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가 옮겨지고 있으면 box is를 넣고 being moved가 되는 거죠. 이것의 함정은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올 때만 이러하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being이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행위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파트 1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파트 1을 어려워하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어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왜냐하면 사진 위주의 어휘랑 또 실상에서 쓰는 어휘 같은 것이 우리가 RC에서 느끼는 어휘랑은 또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포인앳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딘가에 기대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lean agains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은 거의 1년에 몇 번씩 출제될 정도로 매우 빈출입니다. 그래서 일단 point at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통 손가락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가리킬 때 많이 쓰고요. lean against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닌 사물도 어딘가 다른 사물에 기대어져 있거나 공간에 기대어져 있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알려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치사하게 나오는 문제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책상이에요. 뭐 대충 책상이라고 치고요. 책상 위에 책이 있잖아요. 그럼 정말 쉽게 나온다면 당연히 a book is on a table 아니면 a book is on a draw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랍 같은 데 위에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기로 내려가져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밑으로 내려가져 있으니까 전치사 한 놈만 이용해서 구도를 바꿔야겠죠. 예를 들어서 a book is under the tab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전치사 장난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서랍이 있어요. 책상 서랍이 있는데 그 책상 위에 케이블 같은 것들이, 전선 같은 것들이 막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들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져 있다면
단순히 걸려있는 표현을 쓰더라도 on이라는 표현보다는 off나 down 같은 표현을 이용해서 전치사 구도를 약간 바꿀 수는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쉬운 건 피하는 게 파트 1의 특징이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운 게 뭐냐면요. 어떤 여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피아노라는 발음은 누구나 알고 그 단어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피아노 치는 여자가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첫 단어가 피아노죠. 그런데 피아노로 그대로 나오기엔 너무 쉽고 너무 별거 아니라고 여긴 나머지 시험에서는 오히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느낌으로 피아노를 다른 어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피아노는 악기의 범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The woman is playing the piano가 아니라 The woman is playing the musical instrument 이런 식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있는 곳도 지금 촬영하는 이 곳도 뭐 예를 들면 칠판이 블랙보드가 있고요. 여기 erasers, 지우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 의자도 있고 사무용 의자, 그 다음에 사무용 테이블 있고 이런 식으로 쉬운 단어들을 연상하게끔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실제 파트 1에서는 The man is standing near the chairs and tables 라고 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차피 다 사무용 가구잖아요. 그래서 The man is standing near the office furnitur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이제 파트 1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파트 2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인사말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파트 2가 정말 어려웠다고 알려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이유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있었어요. 파트 2는 대화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의 질문이나 얘기를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치는 입장에 대답이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서로 잘 어울리는 대화를 정답으로 골라야겠죠. 그런데 그걸 고름에 있어서 왠지 짧으니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파트 2는 기본적으로 뼈대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번역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파트 2에서 어떻게 봐도 항상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질문이 WH 형태를 시작하는 의문사 질문이죠. 그래서 의문사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 시험하고 약간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예전 시험에서는 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맹신의 힘으로 후 하면 사람 이름 이렇게 단순화가 좀 됐었다고 치죠. 요새 시험은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룹 자체도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범주죠. 그러다 보니까 후의 정답으로는 꼭 탐이나 제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디파트먼트나 디비전이라든지 그룹이나 오르가나이제이션 이런 게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when인데요. whe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점을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when 뒤에는 무조건 정답은 항상 시간, 날짜, 요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이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when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장난치는 방법은 when 뒤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조금 들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시험장 갔는데 when 말고는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when으로 시작했는데 그거 하나만 기억에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기 A는 last Monday였고 보기 B는 next Saturday라면 last인지 next인지는 고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둘 다 when의 답이니까. 만약에 뒤에가 will이었다는 걸 들었다면 정답은 아주 쉬웠겠죠. 그래서 그 시제를 통해서 약간의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when이었다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hen이 시점이기 때문에 왠지 시간을 많이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유발하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숫자가 일단 들리면 시간처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을 갖다가 숫자로 연상하게끔 하는 그 혼동 작업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한번 써보면 When will you be fre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When will you be까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 뒤에 부분은 놓쳤다고 치죠. 내용의 흐름을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when을 들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정답을 맞췄다고 안도하게 되죠. 그런데 보기 중에서 뭐 말이 연결이 되다가 six 이렇게 끝나고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eight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 약간의 희망이 생기죠. 시간인가? 8 o'clock? 6 p.m?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도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s many as
6라든지 아니면 at least 8이라든지 as many as는 양 따위가 이거만큼 많은 개수가 이거만큼 많은 at least도 최소한 몇 개 이런 식으로 수량과 정도 양을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전혀 시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when으로 물어봐서 항상 숫자가 정답인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렇게 수량과 정도를 알려주는 일반적인 어구라든지 관용 표현들은 조금 숙지를 하시고 when에 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제 who하고 when은 얼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약간씩 오답을 내시고 있는 why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죠. why는 일단 조금 할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되고요. 사실은 너 어디 가니? 이러면 어디 가는지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너 어저께 왜 지각했니? 이러면 온갖 변명이 나오죠. 원래 why는 말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긴 게 정답으로 많이 유발이 되는데 옛날 시험에서는 거의 why의 가장 좋은 짝꿍이 거의 천생연분이라고 본 게 이거였잖아요. 맞죠? because하고 why하고 정말 친숙하다고 여기죠. 실제로 맞아요. 그 뼈대가. 근데 시험이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why에 대해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요새 신토익에 맞춰서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성을 알려주는 전치사 to 말고요. 투부정사 to를 기억을 하시면 투부정사를 시작하면 목적성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더 짧게 하면 얘가 나올 수도 있겠죠. for이라고 하는 애는 되게 뜻이 많아요. 그런데 뭐뭐 동안 이란 뜻도 되고 뭐뭐 하려고 이런 식의 목적성도 되기 때문에 목적성으로 해석이 된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충분한 서포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Why did you go there? 뭐 그 there이 라이브러리든 어디든 너 거기 왜 갔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because가 옛날 시험에 뼈대였다고 친다면 요새 시험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걸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요.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려고 아니면 for my assignment. assignment가 과제나 업무란 뜻이죠. 내 과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Y의 정답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물론 because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because가 됐다고 무조건 정답인 건 아니기 때문에 Y 뒤에 나오는 주어라든지 동사, 시제 같은 것을 잘 들어서 맞추셔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는 제가 얼추 잡아드린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후기 특강 촬영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저는 오늘 시험장 가서 파트 2 보면서 좀 많이 놀랬던 게 너무 장악력이 대단했어요. 역시 파트 2는 그게 꽃인 것 같아요. 일반 의문문은 약간 이런 의문문들보다 쉽죠. 예를 들면은 뭐 isn't she, aren't you 이런 식으로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 계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일반 의문문에서 조금 다르게 would, could 따위로 조동사가 시작돼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관련은 굉장히 많고 선택의 범주를 물어보는 or이 들어간 선택 의문문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의문문의 가장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것만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장 해석되시죠? Do you have the book? 이란 뜻이니까 너 그 책 있니? 이런 질문이죠.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게요. 해석을 안 하고 대충 뉘앙스를 보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이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비동사가 나올 거면 질문 자체가 비동사로 시작을 했었어야만 해요. 마찬가지로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이것도 정말 아니죠. Yes, I do가 아니죠. 제가 질문을 Do you swim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질문의 초반부에 나오는 조동사라든지 시작 의문사, 시작 동사를 그대로 베껴와서 나와야만 정확한 정답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do로 물어봤으면 똑같이 do로 나오는 거고요. can으로 물어봤으면 똑같이 can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용의 전반적인 해석의 틀을 광범위하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동사, 그리고 시제, 그 다음에 주어의 주체 맞추기 이런 식의 연습을 빠르게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게 파트 2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따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번외로 2가지 정도 사항 알려드리면 사실 LC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 질문에서 들렸던 발음하고요.
보기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말한 발음하고 너무 흡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서 들렸던 발음이다 보니까 나 이거 들은 건데 나 맞는 대화 들었나? 이러고 찍게 돼요. 그럼 틀리죠. 질문에 나왔던 발음이 똑같이 들리거나 질문에 나왔던 발음이 약간 변질이 됐을 때는 거의 다 오답률이 100%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the book? 너 책 있니? 이 역시 그 질문에 정답을 얘기할 때 I booked a flight 라고 얘기를 했다면 booked a flight에서 book은 예약하다죠. 근데 질문에서 제가 물어봤던 건 책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발음의 혼동,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최고의 답변이죠. 그 최고의 답변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되게 무기력한 스타일 있죠. 잘 모르겠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니면 난 모르니까 내 친구한테 물어보자. 우리 부장님한테 여쭤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르겠다는 뼈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특정 의문사 질문에 가장 좋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파트 3, 4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트 3, 4 부분에서 일단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대화의 흐름을 맞추면서 문항을 따라서 내려가는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매번 시험을 볼 때 느끼는 거지만 대화에 집중하려면 보는 내용이 상당히 소홀해져야 되는데 소홀해져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중요한 부분에 어휘를 신경 써서 보기에 빠르게 스캐닝을 하고 그리고 질문이 나오고 대답이 나오는 순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문제의 순서가 세 문제 중에 다른 문제가 먼저 나오더라도 빠르게 내려가서 맞출 수 있는 연습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트 3하고 파트 4의 경계에서 약간 4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4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LC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단어 때문이에요. 파트 4는 단어의 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의 내용 속에서 여자가 만약에 파트 3라도요. 여자가 남자한테 I'll call you 라고 해서 내가 전화할게 라고 했다고 쳐요. 저는 보기에서 콜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서 답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콜이 아니라 컨택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콜하고 컨택트하고 둘 다 연락하다지만 연락하는 방식의 차이도 미묘하고요.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는 거를 패러프레이징 한다 그러죠. 동의어 변환이라고 하는데 동의어 변환이 파트 4에서 유독 심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파트 3 때는 동의어 변환이 한두 개 정도였지만 파트 4 때는 동의어 변환이 곳곳에 노출이 됐는데요. 일단 제가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고자 조금 좋은 키워드로서 두 개가 동의어 변환된 만한 애들을 알려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콜하고 컨택트 이런 애들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애들은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이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심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얼리가 되면은 매년 하는 행동이죠. 애뉴얼리도 돼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하는 거다 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얼리가 once a year이 되고요. 애뉴얼리도 once a year이나 every year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귀에 들린 발음이 decade였던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걸 갖다가 보기에서는 정확하게 숫자로 10 years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장난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어휘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주기 표현은 특히나 장난이 심하다는 거를 순간 대화를 들을 때 바로 링크가 그어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이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운영한 지 2년 됐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오늘이 우리 회사 2년 된 날이다. 그랬을 때 it has been 예를 들면 뭐 2 years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2 years가 됐다면 그 2 years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years니까 다른 말로 하면 second anniversary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념식을 찾는 순간이 두 번째 날 되는 거고 그게 2년째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장난을 칠 수도 있으니까 파트 4는 단순한 LC 실력보다는 어휘의 실력과 어휘의 힘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LC 공부하실 때 특히나 파트 3나 4 같은 경우에는요. 그 들렸다가 만약에 본인이 정답을 맞췄어요. 그래도 보기에 있는 어휘하고 본인이 들어서 맞춘 어휘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스펠링이 다르거나 약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어휘들이 혼용이 됐다면 노트에 따로 필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외워두시는 게 다음번에 실수 재발을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LC는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난이도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파트 2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으로 어려운 난이도는 파트 4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이제 파트 5로 진행이 되는데요. 파트 5하고 6하고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난이도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중이었을 때 약간 어려운 문제가 2개에서 3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정도 문제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요. 매번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사실 우리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딸 수 있게끔 해주는 품사 문제죠. 품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뭐 이런 일반적인 품사를 갖다가 빈칸에 어떤 품사가 어울릴지 맞춰서 넣는 문제죠. 절대 해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 상관없이 기본적인 품사의 어미를 가지고 딱딱 정답을 맞춰주셔야 빠르게 해석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품사 문제에서 뭐 가장 빈출로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비동사 더하기 pp가 되면 수동태라 그러잖아요. 비동사 더하기 ing가 되면 또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이 애들은 pp하고 ing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동사는 원래 뜻이 없었던 애고 동사 뒤에 나올 일반 동사는 뜻이 있었던 애가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뜻처럼 해석을 유발을 하고, 그리고 뒤에 pp인지 ing에 따라서 주체가 당하는 입장인지 행하는 입장인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애들은 동사임에는 별반 차이가 없죠. 동사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 사이를 억지로 벌린 거예요. BPP를 억지로 벌리고 BING를 억지로 벌린 거죠. 일반적으로 뜻을 가진 동사가 포함이 됐을 때는 그것을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품사가 부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BPP나 BING 사이 벌리면 부사. 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린다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쭉 나왔어요. 동사 나오고요. 대충 동사 아무거나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make 어쩌고 for the project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기에 뭐 이런 거 얘도 하나 끼고요. 얘 그 다음 얘 뭐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make가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 뒤에는 뭐 아니면 도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동사 수식에 엄청나게 특화된 부사가 비집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일반 동사 뒤에 원래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추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로서 명사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사는 보통 ly 형태를 취하는데 아쉽게도 보기에 ly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를 수 있는 나머지 차선택은 명사로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겠죠. 보통 스펠링이 제일 짧은 길이를 자랑하는 것들을 동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ing로 끝나는 건 정확한 명사라기보다는 동사 suggest에다가 장난을 쳐놓은 거죠. 그걸 동명사 역할로 쓰려고 했든 형용사 역할로 쓰려고 했든 약간의 변형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를 건 정확한 명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애들 중에서 정답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애들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건 해석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이 애가 들어갈 거면 앞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기본적인 수일치는 끝까지 발목이 잡힙니다. 그 수일치가 더 같은 짧은 관사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더는 수일치에 관여를 하지 않지만 같은 경우에는 간과하기 쉽거든요. 보통 해석을 좋아하시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위의 문법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많은 문항수가 오답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산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수일치를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명사 자리 고르는 방법이겠죠. 일단 품사는 이 정도 난이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법,
대충 한번 문장 만들어 봤고요. 보기 A, B, C, D에 한번 써볼게요. ability 맞죠? 그 다음에 responsible, respond, response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보니까요, 앞에 people이 명사이자 사람 주어잖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건 명사는 중복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아니면 도거든요. 잘 어울리는 weather forecast, 예를 들면 일기예보 뭐 이런 애들은 복합명사를 인정을 받죠. 근데 정말 생뚱맞게 아닌 애들은 생각보다 인정을 못 받아요. 복합명사가 되는 확률이 지극히 현저히 낮아요. 일반적인 어휘들끼리 결합됐을 때는. 그래서 명사를 넣기는 조금 불안감이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동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또 넣기에도 신경이 쓰이고요. 왜냐면 동사 중복은 더 큰 오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렇잖아요. 예쁜 여자가 프리티 워먼이지 워먼 프리티가 아니잖아요. 형용사가 명사 앞으로 와야 되는데 한 놈 유인이 남은 게 BLE 형태 형용사거든요. 근데 명사가 앞에 나와 있고 이래서 혼동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얘가 이기죠. 그 이유는 형용사나 ing, pp 아시죠? 분사. 그런 애들이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 있을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분사 ing, pp는 원래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잘 꾸밀 수 있지만 형용사 입장에서는 약간 버거워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게 쉬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앞에서 뒤로 꾸미는 건데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놈들은 정답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걸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거요. who is나 뭐 which are,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is도 올 수 있겠죠. who는 관계대명사고 which도 마찬가지죠. 관계대명사들은 보통 자기 몸 앞에 오는 걸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그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계열이 딸려 나오는 거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가 오는 거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따라서 뒤에 있는 동사가 are나 is로 갈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주격인 who나 which는 B의 비동사 있죠. 뒤에 그 비동사랑 결합이 됐을 때 같이 누락이 가능해요. 혼자는 잘 안 없어져요. 근데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거나 pp, ing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땐 이상하고 어색하다기보다 중간에다 수일치에 맞춰서 한번 넣어보시면 대충 나올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수거가 나오는 것 같아요. people이 사람이니까 who 집어넣고 people 여러 명 맞죠? 그럼 뒤에 are 넣고 그럼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이죠. 정말 많이 봤어요. be responsible for를. 원래는 수거였나 봐요. 근데 그게 앞에 who가 같이 데리고 동반으로 탈락되면서 뒤에 responsible만 어정쩡하게 남는 느낌? 그런 걸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조금 있어 보이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뭐 품사 문제 이런 거 너무 쉽게 했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약간 있어 보인다기보다 조금 외워야 되는 문제 있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 보이시죠? 어떠세요, 느낌이? 전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하냐면 여기가 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buy book이 되면 책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book or not는. 명사 앞으로 원래 관사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I will buy a book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쵸? 이상하시죠? 보시자 마타. 그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요. 글쎄 뭐 시각에 따라서는 얘도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이번에는. 더 인플로이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어 디스카운트가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약간 위배되죠. 분명히 조금 전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명사 뒤에 어랑 더 넣으면 안 된다면서. 그죠? 안 되죠. 근데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사형식 동사 혹은 수요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동사하고 사형식 동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배부른 애들이고요.
능력이 원체 많다 보니까 목적어를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뒤에 하나를 또 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문법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예외적인 형식의 문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 직원에게 주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인을 주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끌려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조금 특이한 동사가 또 있어요. 누가 또 있냐면요. 몇 개 써볼까요? 아마 7월 시험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거야. keep하고 find하고 deem이라고 하는 거는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고요. deem이 된다면 consider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make 같은 동사요. 이런 동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요. 아까 좀 전에 offer 같은 그 사형식 동사애들은 뒤에 목적어 넣고 또 목적보호를 명사로 넣었잖아요.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호를 갖다가 형용사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은 명사가 뒤에 하나 끌려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가 또 끌려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잘렸어요. 빈칸이. 그럼 목적어 이미 나왔죠? 사람들을 만들어주다. 만약에 보기에 이거랑요. 이거랑 나오면 정말 헷갈려요. 되게 괜찮아요. 해필리도. 원래 부사가 문장 제일 끝에 오고 괜찮잖아요. 동사 뭐 어떻게 문장 다 나왔으니까 뭐 괜찮잖아요. 근데 얘가 이겨요. 그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만 가지고 되지 않는 애들 있죠. 이렇게 make가 나왔으면 명사 목적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형용사 집어넣고 이런 연습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면 이런 특이한 용법을 갖고 있는 동사들은 조금 외우셔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럼 이제 얼추 절반 넘게 왔는데요. 제가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데 뭐냐면요. 1초, 2초 문제. 제가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 독해할 때 힘이 없어요. 힘이 남질 않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시죠?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토익은. 그러다 보니까 파트 5, 6를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잖아요. 7 지문 풀고 있다가 나중에 4 지문 남았는데 내래요. 시험지를.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 상황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결국에 앞에는 정답률이 얼마나 됐을지 몰라도 다 찍어야 되는 거죠. 뒤에를. 그럼 결국에 총점은 확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독해가 점수가 높으니까요. 파트 7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석을 안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자, 한번 문제 써볼게요. 문제 다들 보이시죠? 그리고 보기 ABCD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D는 이거 한번 할까요? 다 썼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약간 해석 문제 스멜 나죠? 어떻게 보니까 앞에 다 틀려요. 스펠링이. 근데 뒤에는 다 똑같죠. 뒤에 똑같으니까 문법은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봤을 때 아 이거 나 해석이구나. 일로 가는 거죠 또. 로컬 레지던스부터 다 읽는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해석할 때 본인의 해석이 와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ing로 끝나면 제가 알기로 문법이 딱 2개 있거든요. 동명사 아니면 분사. 동명사는 보통 동사에다 ing 붙여서 명사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사 중에 ing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 ing 형태 바꿔서 형용사처럼 하는 거죠. 절대 동명사입니다. 이 애들 절대 동명사 할 거예요. 왜냐면요. 얘 때문에요. 얘가 너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이쁜 여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pretty the woman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더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나 분사가 먼저 나오고 그 앞에 어나 더가 빠져나가는 거는 당연한 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가 뒤로 빠졌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서는 형용사는 들어갈 수 없겠죠. 명사가 그냥 나왔어야 하는데 더가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문법인 동명사가 따로 부가적으로 목적어인 railway를 끌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것까지 알고 나니까 약간 의심이 발동하는데요. 동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걸 명사화로 바꾼 게 동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기본적인 원리와 특성을 놓칠 수가 없어요. 동명사도요. 예를 들어서 동사에 보면 자동사, 타동사가 있잖아요.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동사들 중에 보면 계속 지저분하게 자기랑 세트로 다니는 전치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자동사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 몸뚱아리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만 뒤에 목적어로 명사를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고요. 되게 쿨한 애가 또 있어요. 자기 혼자 다녀도 아무렇지 않은 애도 있거든요. 얘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큰일 나요. 얘 이거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딜링이 들어가더라도 딜은 기본적으로 자동사라서 deal with가 돼야만 거래하거나 다루다, 처리하다 온갖 뜻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 앞에 그대로 나오더라도요. 그냥은 안 돼요. 목적어스럽게 명사를 끄는 게 동명사다 보니까 with 있어야 됩니다. respond요? 있어야 돼요. respond to가 있어야 돼요. 정말 파트 5, 6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그 뜻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전치사 세트로 붙여서 외워버립니다. 그래야 문제 푸실 때 빠르게 아, 얘 전치사 없구나. 아, 얘는 있구나. 이게 탁탁 보이는 겁니다. 우리 파워텍 수강생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specialize 같은 경우에는 특화하다, 전문적으로 하다잖아요. 얘 또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in이요. 그럼 혼자 다닐 수 있는 애는 얘 하나죠. 이런 식으로 문장의 해석이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동사를 외우실 때 정말 제대로 외우는 겁니다. 전치사의 틀을. 그렇게 해서 자타 동사 구별 딱딱딱 맞춰 놓잖아요. 그럼 1초 문제, 2초 문제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이번 6월 토익에서도 이런 전치사의 힘이 막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사 형태에서 전치사가 붙는 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정말 딱 빌 받아서 정답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장은 제가 다 쓰진 않더라도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뭐 이런 거? 대충 있죠. 비 어쩌고 이니. 근데 만약에 보기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런 거 아시죠? be responsible for 아닌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원래 비동사로 시작해서 전치사가 마감 처리되고 중간에 형용사가 낑겨서 들어가는 문제를 보통 수거나 관용어구라 얘기하거든요. 해석의 힘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수거의 힘은 딱 맞춰져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 해석으로 세트를 파손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둬야 돼요. 그걸 그대로 둬야만 정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건 괜찮겠죠? 요거 땡기네요. be interested in 괜찮죠?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신 거 맞죠? be interested in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interested in인지. 근데 왠지 너무 땡겨요. 그게 수거입니다. 그럼 이것도 있겠네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보기 얘네 두 개 나왔으면 말짱 꽝이겠네요? 문장 전체 해석해봤자 상황은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괜찮겠네요. be based on, 뭐뭇을 토대로 하다, 근간으로 하다. 이런 애들. 이렇게 전치사 링크를 통해서 정답이 빠르게 맞춰져야 되는 거.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압박감 갖고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맞추면 돼요. 빈칸 앞뒤에 혹시 전치사가 있는지 보신 다음에 전치사가 꼭 필요할 걸로 외우신 것들은 그냥 떨구세요. 정답에서. 그리고 전치사가 있긴 있는데 이상한 것도 빼버리세요. 그리고 수거를 간단하게 외워서 수거로 딱딱딱 맞춰서 넣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조금 알려드릴 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요것도 얘기하려고요. 이번 시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알려드렸죠. 저도 어차피 수강생이나 수험생 분들하고 입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수십 년 있다 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물론 수십 년은 없었지만 외국에 그 어휘의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매번 강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문법보다는, 왜냐하면 문법은 틀이 쫙 있거든요. 근데 문법이 아니라 이렇게 어휘를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휘를 어렵게 나오는 방법은 딱 2개죠. 첫 번째, 아예 모르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헷갈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싫어해요. 왜냐면 그랬다가 틀리면 더 짜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칠까요? 좋겠네요. 상 봤죠, 그죠? 내용에. 근데 보기에 determine도 있고 selected 떴고 nominated 있고요. required 있다고 치죠. 제가 또 고민에 휩싸였어요. 왜냐면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괜찮아요. 너 상 받기로 결정났다. 되게 괜찮죠. determine하고 왠지 decide하고 비슷하고 뭔가 결정이나 판단 내려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비동사가 있으니까 수동타랑 같이 결합되면서 네가 상 받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준 거다. 네가 받게끔. 너무 괜찮죠. 근데 아니에요. determine이나 decide 같은 계열에는 사람 주어가 아니에요. 사람 주어가 아니라 너가 결정 내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나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어떤 안건, 내용 따위가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거나 이렇게 결정이 나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사람 자체를 결정 내려지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얘도 약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be required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실제로 되게 중요한 수거예요. 그 비동사로 시작해서 to 부정사로 끝나는 수거를 짧게 말해서 be2 수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시험에 보기로 나오든 문제로 나오든 나왔다 하면 맨날 나와요. 그 정도로 참 좋아하는 문제죠. 그런데 be required to가 참 나쁘지 않고 너무 좋은데요. 중요한 건 아쉬운 거는 네가 상을 받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요구받을 필요까지는 없죠.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지 요구받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얘 너무 괜찮은 것 같죠? 노미네이트가 들어가면 왠지 상 받는 느낌 탁 오지 않아요? 뭔가 임명 막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노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 이름 중에 뭐 그레이트 노미니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다. 이제서 가잖아요. 또 틀려요. 왜냐면요. 노미네이트는요. 상을 주려고 걔를 선정하거나 위임하거나 걔를 갖다가 상을 딱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걔가 상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됐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의 큰 힌트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You will be가 아니잖아요. You are도 아니에요. You have been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받은 거에다가 지명자로 얘기하기엔 조금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정답을 볼 수 있는 거는 selected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selected가 들어가면 네가 award 받는 걸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ominate 같은 경우나 nominee 같은 경우에는 받기 전인데 받을 걸로 예상이 되게끔 선정이 된 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select는 그렇게 시제에 대해 민감성이 없이 선정돼서 이미 결과로 나왔을 때도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활동 중에 하나 있는데요. 등산이 참 싫은데, 등산하고 산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영어로 결합이 됐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럼. 근데 등산이든 뭐든 간에 왜 등산하면 마운틴하고 하이킹밖에 모르거든요, 저도. 근데 가끔 가다가 산 중에서 제가 제일 짜증나는 산이 이렇게 막 언덕백이 높고 막 이렇게 막 엄청 가파른 산 있죠? 그럼 정말 짜증나잖아요, 걸어 올라가기가. 그게 요 놈이 있잖아요. 스티비요. 그 스티비 가파른이란 뜻으로 굉장히 둔턱 같은 데나 언덕배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경사? 그런 느낌 줄 때 쓰는 건데 그 스팁 뒤에요.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면 또 우리가 패닉을 면할 수 없죠. 경사로라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로 램프는 혼자 써도 돼요. 그리고 웨이가 방법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팁 웨이가 돼도 되게 그 급경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나름 참신한 애를 알려드리면 뭐 이런 거 incline 같은 경우도 s를 붙여서 보통 경사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길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따로 참조를 놔두시면 좋겠고 그 사진 묘사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트 1 그때 그 어휘 잘못 걸리면 또 틀리잖아요. 이렇게 산 경사라든지 산자락 같은 것도 사진 찍기 쉽잖아요. 그게 또 파트 1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했던 거가 다른 파트에서 응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정리하시고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오답 노트나 어휘장을 따로 구별해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휘는 그때그때 외우시면서 정리하신 다음에 손바닥으로 가리세요. 한쪽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모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얘 가려요. 책받침이나 손으로요. 그리고
인간 기억력이요 많이 안 가나 봐요. 오래 안 가나 봐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손바닥으로 가리시면서 누적으로 계속 복습하세요. 그래야만 파트 5의 어휘를 꽉 잡게 됩니다. 물론 예외 번수의 어휘가 항상 하나 두 개씩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개, 두 개 틀리다고 쳐요.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뭐 점수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헷갈리는 어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정리 잘 해주시고, 조금 어렵거나 특이한 어휘 같은 거 있으면 역시나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파트 7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실망스러웠다 정도로 약간 난이도가 너무 쉽게 시작을 했고요. 제 느낌에 저희 강사, 제가 강사로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봤을 때, 저는 시험 봤거든요. 근데 시험 봤을 때 저희는 LC 부분에,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LC 부분에 소리 안 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에어컨을 끄더라고요. 제가 또 더위를 정말 못 참거든요. 거기서 또 팬이 와가지고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LC가 어떻게 잘 끝나고 다시 독해 파트 가니까 또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풀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처음에 쉽다 하다가 뒤에 조금씩 장난을 쳤고요. 장난을 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LC 중에서 어휘, 동의어 장난 많이 치는 거 아시죠? 파트 4처럼 장난 많이 치는 게 7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어 변환 같은 것이 상당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동의어 교체를 어떤 건 아는지만 먼저 대충 알려드릴까요? 걔 말고 얘부터 할게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아팔먼트가 나왔으면 아파트먼트를 보기에서 그대로 찾으시면 한참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아파트먼트를 갖다가 당연히 조금 더 큰 의미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코모데이션스라고. 그래서 숙박시설로 뭐 바뀌어서 나온다든지, 뭐 셔틀 같은 거 들리면 그걸 그냥 트랜스포테이션. 왜냐면 셔틀 하면 셔틀 버스니까. 그래서 그걸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단어가 아까 파트 4에도 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데케이드, 10년이라는 그 기간 단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 그런 게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7 보면 동의어 찾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문항들도 한두 개 정도는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동의어 찾기 문제는 굳이 예를 들어드리자면, 물론 지문 내에서 읽어서 대충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휘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예상해봤자예요. 그런데 대충은 또 그래도 알만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제일 싫어하는 거, 그 헷갈리는 거. 만약에 지문에 wa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way가 방법이나 길이잖아요. 근데 그걸 동의어로 찾으라고 나와놓고 로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B에 access가 나오고, C에 approach가 나온 거예요. 이건 또 헷갈리죠. 왜냐면 또 그냥 보면은 지문 안 보면 또 way가 길도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니까 또 로드도 괜찮은데, 근데 또 추상적인 방법이니까 또 문제 해결 방법의 접근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헷갈릴 때는 조금 찾아봐야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너무 표면적으로 쉬운 의미는 오히려 정답률이 조금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것들끼리 장난을 칠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들 둘이 싸움을 한다면 이것도 참 골머리네요. 근데 액세스하고 어프로치는 굳이 파트 7이 아니라 파트 5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다른데, 일단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니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적인 접근이란 뜻이고요.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예를 들면 이런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안문 열고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밀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 아니면은 기밀 서류, 아니면 특정 장소로의 접근적인 권한, 이용 가능 권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얘는 방법론적인 접근, 얘는 장소나 물건 사용에 대한 접근인 거죠. way는 기본적으로 방법이란 뜻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느낌으로 쓰였다면 얘가 이겼겠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동의어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올 때는 지문 내에서 빠르게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뜻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 중에서 정답이 나올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용 용도도 적절하게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해서 제가 실전, 제 지금 파워텍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긴 내용을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런 건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 알려드리고 싶냐면요. 지문 진짜 길면 짜증 확 오는 거 아시죠? 그 긴 거 읽고 나서 보기 쫙 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패러프레이징 정말 심하다 그랬죠? 동의어 변환. 그래서 아까 free shuttle 버스가 free transportation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보기를 먼저 하나하나 다 읽으시고 그 보기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지를 지문에서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어휘 실력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특효약이 될 수 있어도 난 생각했을 때 난 어휘는 좀 아닌데? 이러면 약간 접으셔야 돼요. 오히려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문제의 특성만 간파해 놓으시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약간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의 틀을. 그런 다음에 지문에서 찾아서 링크 긋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용이 너무 읽기 길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단 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은 글의 목적과 주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첫 번째 문단 자체로 또 많이 정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문단에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훈훈한 말로.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It was very good to see you again. 너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다. 좋았겠죠? 그죠? 근데 보기에 나오든 말든 중요한 게 있는 게요. 원래 한 문장을 읽더라도 대충 읽지 마세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너 다시 만나서 좋았다. 그 얘기가 뭔 의미인지 아시죠? 만나봤나 봐요, 둘이. 만나봤으니까 다시 봐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again 같은 표현이나 once again 이런 걸 통해서도 짧게 첫 번째 문제에 나온 걸로도 정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래서 파트 7 포함해서 RC 부분은 난이도 중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5에 약간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항, 파트 6에서 한두 문항, 그 다음에 파트 7에서는 후반부 쪽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C는 파트 2를 꽉 잡으셔야 그 다음 달 시험도 열심히 준비가 되실 수 있겠죠. 네, 이상 오늘의 일단은 후기 특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아까 강조드린 오답 노트, 포커스 노트 같은 거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